저는 사회를 맡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 민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후로 이제 계엄과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광장 열린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후정의 운동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었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을 경위하면서 그 TV 토론 최초로 이루어진 그 TV 토론에서 그 기후 문제가 제대로 대응의 방식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대선 이후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그 성장주의와 시장주의, 개발주의에 기반한 기후 정책에 관한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후운동 진영에서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뭐 전 세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2035 NDC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탄소 중립 기본법에 관한 그 위헌 불합치와 관련해서 또 개정의 어떤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그 충남 태안을 시작으로 해서 석탄 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기후운동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기후운동을 둘러싼 정세, 정치권의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역동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후적인 운동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발제를 맡으신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현우 바로 앞에 있어요. 김현우 탈성장과 대학연구소 수장님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기후정의 동맹 집행위원 구준모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의 건현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참석하셨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그 김은정님 뒤로 5분은 토론자이십니다. 네, 순서는 발제 20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각 10분입니다. 10분에서 총 70분 동안 발제와 토론을 하고요. 나머지 그 50분 동안 플로어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함께 토론을 해나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한테는 그 테이블에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거든요. 1인당 2매씩 좀 붙여놨는데요. 거기다가 그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좀 의문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의견 있으시면은 거기다 직접 적어주시면 저희는 우선 포스트잇에 작성한 순서대로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 만약에 뭐 포스트잇을 쓰신 분이 없다 하면 그러면 손을 들어서 아니면 또 그 온라인으로 제안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김은정 발제자 김은정 선생님하고 김현우 선생님이 그 PPT를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두 분 순서대로 나와서 먼저 네,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여기서 할까요? 네, 소개받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김은정입니다. 제목이 대선 이후 기후정의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다소 이렇게 조금 큰 이야기일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할라 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 좀 기획은요. 그렇게까지 좀 폭넓고 깊은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뭐 어떤 거는 조금 따로 떼어놓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오늘의 좀 기획 의도 자체는
사실은 요번에 조기 대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탄핵 국면을 경유하면서 조기 대선에 이르게 됐는데, 이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저희의 어떤 뭐랄까 정세, 환경들은 좀 어떻게, 이 환경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또 어떤 대응들을 좀 해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민의 시간적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선까지 어떤 범위, 시간적 범위는 아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확장적인 운동으로 만들어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민 자체가 사실은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지금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공유들이 아마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고, 오히려 오늘 발제 그 토론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좀 소스 재료를 조금 제공한다는 차원이고, 그 토론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좀 풍부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제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뭐 저희가 어쨌든 이번 대선은 광장으로부터 이야기들을 좀 도출해내고 그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광장과 기후정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고 거기에 좀 뭐랄까 녹여진 의미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새 정부 출범했습니다. 굉장히 그 성장 기조에 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우려들을 낳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운동의 방향과 과제들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장과 기후정의 운동에서 가장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12.3 계엄 관련해서 기후단위들이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빠르게 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후위기 비상행동뿐 아니라 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환경회의 그래서 이 단위들도 다 네트워크인데 어쨌든 큰 범주들이 같이 함께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주된 내용은 어쨌든 반헌법적 계엄을 규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생태 파괴 주범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 단위들이 모여서 이 대응 체계들을 연대체들을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기후운동 단체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낼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사실은 좀 내부에서 치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여기에 결합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논의되진 못했지만 기후라고 하는 단위도 어쨌든 이 단위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이때만 해도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고 수순이었고 그 이후에 사회대 개혁에 되게 방점이 좀 찍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회대 개혁의 문제를 좀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기후 의제가 뭐 소외되거나 누락되면 안 된다라는 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상행동 여기서 얘기하는 비상행동은 그 윤태진 비상행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행부에 좀 결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장단과 운영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이제 각각 결합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장에서의 그 뭐랄까 좀 필요성, 그러니까 이 사회대개혁 열리는 광장이 매주 열리는데 이 안에서 기후정의와 생태환경 진영도 퇴진과 함께 어쨌든 이런 기후정의 실현의 이야기들을 좀 펼쳐진 광장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아?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광장에 대한 약간 활용에 대한 관점이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린 광장을 열게 됐고 이후에 이제 기후정의 오픈 마이크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좀 참여들이 많이 좀 저조하긴 했었죠. 그래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조금 순서들이 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요런 과정에서 윤석열 퇴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저희한테는 당연히 주어지는 수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되게 여의치 않았죠. 구속 체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구속된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그 세력화된 극우 집단을 좀 이렇게 무대로 등장한 극우 집단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하나의 사회의 한 부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부와 손잡고 굉장히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목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존재는 윤 파면과 극우 내란 세력의 척결, 또 민주주의의 문제, 건설의 문제가 이게 탄핵 국면에서 기후정의 운동의 최전선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정세 판단을 좀 새롭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8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열고 이 목소리를 함께 외화하자라는 그런 결의들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안문 마지막에 보시면 그전에는 이 광장이 열린 광장에서 기후정의의 의제들, 기후정의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발화해내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론에 좀 집중했다면 지금 기후정의 광장 이때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의 핵심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기후정의가 중요하고 기후정의를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열어내는 투쟁의 최전선에는 바로 기후정의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 운동의 정체성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결의들을 좀 만들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처음에 보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기후정의 기자회견, 계엄규탄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연대의 위치로서 외부자로서 계엄규탄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비상행동에 결합해서 비상행동의 윤태진 국면에 함께 나서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기계적인 결합이라고 저는 평가가 좀 되어지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 문제와 기후정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운동으로 저희가 기후정의 운동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광장의 주체로서 좀 위치지어지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흐름들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오늘 얘기하는 앞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했을 때 이 광장의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쓴 거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비상행동에 결합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 내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상행동 대우 안에서조차도 이 부분들이 좀 촘촘히 공유되고 우리의 운동을 이렇게 조직적 성과로 비상행동의 조직적 성과로 잘 가져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별도로 좀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제가 그냥 판단하기엔 되게 허술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계기점이 돼서 좀 확장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다른 정부의 출범과 좀 다른 성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한 어떤 미완의 숙제가 있죠. 그 숙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있지만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어쨌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낸 것은 순전히 광장 정치의 힘이고 이것을 굳이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작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자의 승림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새 정부는 광장 세력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하는 태생적 책무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는 실제로 윤석열 1인의 파면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고 드러냈던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했었고 파면 이후에도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가 넘쳤던 장으로서 광장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코멘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광장의 정신, 뭐 반차별 평등, 소수자 시민권,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실제로 새 정부한테 있는데 굉장히 벌써부터 많은 한계가 이제 보이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쓴 거는 그냥 퇴진 비상행동이 종료된 거는 아시죠? 종료됐고요. 그래서 집단적인 광장의 힘으로 사실은 퇴진 비상행동에서 이 사회 대개혁을 좀 뭐 내란 청산도 있지만 사회 대개혁을 추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내부에서는 이제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지만 광장 목소리에 대한 어쨌든 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우리의 각 단위의 싸움으로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드려봅니다. 이번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시기에서 이제 비상행동이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요 국정 운영 과제로서 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와의 충돌 지점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그걸 잠깐 조금 살펴보고 이후에 그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행동이 대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큰 그 슬로건 하나가 그겁니다. 성장 사회를 넘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사회로서 기후정의 사회, 생태 사회, 돌봄 사회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보시는 바와 좀 같고요. 요거는 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뭐 정책 자료집들을 좀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위반하는 것들을 많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이 그러니까 사회적 전환의 가장 좀 큰 지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전환 사회로의 그 비전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장의 한 카테고리에 위치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 5대 과제 안에서도 그 단독 범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과제 안에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핵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에 이제 바탕에 성장 기조를 깔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운동 기존의 기운동과는 많이 충돌이 이제 예견되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리고 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쭉 이제 정책들 방향들 쭉 적어놨는데요. 이미 사실은 저희 평가에서 얘기들이 좀 곳곳에 되긴 했습니다.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로드맵 언급은 있지만 이행 방안에 대한 것은 조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뭐 배출권 거래제 문제나 기후대응 기금 확충 문제에 좀 국한하고 있고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태안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발빠른 대책이나 뭐 입장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부분 그냥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기후 에너지부 같은 경우도 그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얼마 전에 AI 미래 기획 수석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였던가요? 미래 기획 수석에 영화 배우 이름하고 똑같던데 하정우, 네,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라는 분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분이 있는 곳 뭐 활동했었던 민간 단체 착한이 아니라 바른 과학 사회 실현을 위한 뭐 국민연합 과학 사회를 바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단체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의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이었던 그런 단체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는 충분히 어떤 결과를 알지 좀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 아마 발제해서 이현경 선생님이 더 짚어주실 것 같아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 표방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요거는 이제 비상행동에서 기후 공약 총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 AI 지금 계속 디지털 산업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K 방산 산업이라든지 그 고에너지 산업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기조화 아래서 어떻게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책들을 좀 감당해 갈지 전혀 이제 그 그림 보이지 않았고 전환 부분에서 어쨌든 그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계속 했던 얘기 이제 반복이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상행동이 제안한 대선 정책의 견주었을 때도 저희가 아까 이제 성장 사회를 넘어서 기후정의 그다음에 생태 돌봄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제 하위 정책들이 이제 탈핵에 대한 기조라든가 공공재생 에너지, 그다음 생태 개혁 문제,
에너지 기본권 문제라든가 기후 적응을 위한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정책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시한 내용에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취임 선서문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전히 뭐 성장, 회복, 경제력 내지는 막강한 군사력, 뭐 능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키워드였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초과학 문제, 인공지능, 뭐 무한경쟁 시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인류 위협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산업 대전환으로 이재명 정부는 수렴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삶의 근간이나 위협받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큰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의 방향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를 제가 이제 좀 세 가지로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사실 고민이 많이 무르익지 않아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재명 정부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성장 기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장주의에 맞선 대안담론의 확산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 문제가 계속 누가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우리 사회는 그런 비전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무리한 성장 자체는 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지만 당연히 기후위기를 심화시키지만 공동체를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임도 굉장히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기후위기의 성장주의 어떤 담론이 필요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희의 구호나 슬로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회 공동체를 구성해 갈 건지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회의 상이라든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 맥락 속에서 의제들이 좀 고민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또 광장연대의 확장이라는 또 방향성을 좀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반기후 세력인 우리가 극우준동을 확인을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을 이게 단순히 그냥 하여간 어쨌든 이들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12.3 계엄 이후에 집단적 세력으로 저변화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이 극우의 그 반민주 차별 혐오 정치라든가 반기후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은 기후정의 운동과도 굉장히 상충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광장을 통해서 이런 차별 혐오의 현장이 기후 최전선임을 확인한 바가 아까 있었고요. 그래서 극우의 토양인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광장연대를 넓혀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장연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부문운동으로 굉장히 이렇게 물론 행진을 통해서 여러 운동들이 만나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고립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되었던 운동들이 광장을 통해서 횡단하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경험들을 이어서 기후운동의 의제와 주체를 조금 너르게 꾀하기 위함이 있고 이 광장연대 확장의 구체적인 어떤 장으로서 이번 9월 기후정의 행진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 될 것 같고 이 판을 좀 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뿌리운동을 통한 기후정치 세력화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중도보수 선언이라든가 기후정책의 우클릭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서 더 강력한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이 좀 제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화 필요했고 그다음에 제도권의 어쨌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이든 아니면 제도권 직접 개입을 통한 권력에 대한 접근이든 시민들의 정치력 제고와 함께 기후제 대중화와 저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 세력화에 대한 그 뿌리 운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는 어떤 운동을 만들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성장 기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그 기후 대응에 대한 기술적 관점의 접근이라든지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문제, 그로 해서 이어지는 핵발전에 대한 허용의 문제, 그다음 가덕도 문제나 발전기 비정규직 고용 총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하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론 다른 사안들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게 쟁점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허구성, 그린워싱하는 부분, 그린워싱 정책을 폭로하고 뾰족한 대척점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전선들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버넌스 참여나 정책 이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뿌리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성까지의 그 로드맵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기후 정치 공론장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뿌리들을 만들어갈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뭐 시기별 사안별 대응들은 하반기에 이제 이런 꼭지들이 좀 있고, 뭐 법제도 운동 차원에서 이미 다 아실 거니까 이건 토론회 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더 구체화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부터 아까 이제 내년 지선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후정의 행진에 되게 이렇게 조금 뭔가 집약된 그런 공간으로서 기후정의 행진을 조금 뭐랄까 저희가 좀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서 각각의 제가 다 뭐 표시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계기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동의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넘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하지는 않겠고요. 다음 바로 김현우 선생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한국의 기운동은 전선 정비와 대우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이 관성적, 파편적, 자족적 활동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기운동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정비와 대우 정비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지 못하면 대선 이후의 대응도 그런 자족적, 파편적, 관성적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 대응을 주로 얘기를 하지만 2019년 지난 5년간 횟수로는 7년간의 활동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선 한 달 또는 12월 3일부터 몇 달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확실히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는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이 탄핵 광장과 대선 대응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난 시기와 현재의 기운동에 대한 자기 진단에 기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기후파업과 비상행동 출범의 의미를 좀 되돌아보면 첫 번째로는 본격적인 대중적 기후운동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카페이 앞두고 환경단체를 20명 모여갖고 억지로 기자회견 했어요, 매년. 두 번째는 상시적 기후연대체 활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탄소환원주의, 시장과 기술의 주류적인 해법, 대정부 청원 위주 운동으로부터의 탈피의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급진적, 장기적, 다양한 수준의 운동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탄소환원주의 얘기가 나왔죠. 탄소환원주의를 얘기하는 탄소 터널 비전이라는 그림입니다. 탄소 배출만 들여다보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교육, 불평등, 보건, 생물종 다양성, 담수 고갈, 복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탄소 터널 비전을 벗어나느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메시아의 또 전능한 존재 또는 단체, 노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시선과 운동이 서로의 시각을, 역량을, 활동 영역을 겹칠 때 시줄과 날줄이 촘촘해지면서 운동은 입체화된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맞거나 우월한 노선은 없습니다. 이건 맞죠. 근데 지금 한국의 기후운동의 상태는 제가 보기엔 여러 시선들은 있어요. 그러나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후 변화가 해결되는 건지, 2015년, 20년, 30년까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공감, 공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공감도 없어요. 연구도 없습니다. 그 탄소 환원주의를 극복하자고 했는데 탄소 배제주의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탄소 얘기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시각을 전체를 풍부하기보다는 각자의 구호를 외치고 돌아가는 1년에 한 번, 9월 행사로 이게 대체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아무리 행사를 잘하고 구호를 잘 외친다 하더라도 기성체제가 금이나 가겠습니까?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2019년부터 5년 또는 횟수로 7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 때 우리는 한 10년이 지나면 탄소 예산이 고갈된다. 그 사이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탄소 예산이 이미 고갈되어 있을 수 있고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믹스 전진 거의 없었습니다. 기후 유권자의 절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평가를 됩니다. 심각한 한탄의 소리 저는 들리질 않아요. 그럼 지난 7년 전에 얘기했던 무슨 뭡니까? 비상사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각자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과제와 목표가 필요했는지, 기후운동 내부로 또 한국 사회로 어떤 변화가 필요했는지 하나씩 넣어볼 수 있습니다. 법제도도 있고요. 언론 미디어도 있고요. 기후 정치인의 머릿수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목표도 제가 보기엔 없어요. 평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큰 한탄도 그다지 큰 충족감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소환원주의 역편향으로 탄소 감축 이슈가 부채화되었고 기후운동은 특수한 정당성과 독특한 포괄적 성격을 잃고 사회운동이 병렬적으로 모이는 플랫폼, 이문주용군의 정태적인 플랫폼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역사적인 게 기후운동은 체제전환운동의 n분의 1이 되었죠. 탈핵운동은 기후운동의 n분의 1이 됐습니다. 기후비상행동이 역시 사회운동의 n분의 1이 됐어요. 2019년은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어갈 것 같았는데 지금 비상행동의 기후비상행동의 동력 하강의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이후 많은 기후 위기와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구체적인 타겟팅을 대중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기후 악당 기업이 나쁜 놈이다, 계속 공격해야 된다, 낙인된 게 있나요? 두산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삼성을 가끔 규탄하고 포스코 맹방을 규탄하긴 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각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악당 정치인조차 우리는 낙인 찍지 못했어요. 어떤 게 꼭 필요한 법제도다, 운동이다, 더 없습니다. 운동 가운데를 채울 중장기적 전망 청사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와 각 운동의 요구에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 질문들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긴밀한 일부 법제도와 기구들, 탄중이 나쁜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됩니까? 탄소중의 기본법,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으면 왜 위헌소송을 했나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인식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 강력 해법 요구로 모아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기후운동이 배출한 인물들이 더 큰 인플루언서로 활용되고 있나요? 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운동의 침체와 위기에 관한 질문들도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즈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사회변화의 티핑포인트.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거대한 관성의 결과입니다. 관성이에요. 그 관성을 바꾸려면 반대쪽의 힘이 엄청나게 차곡차곡 쌓여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여긴지. 우리 좌표로 확인을 해야죠. 근데 그런 좌표로 확인 안 하고 매년 똑같은 기획을 합니다.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슬로건. 우리 운동은 몇 회에 공격인지 수비인지, 그라운드 상태는 무엇인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모두 운동과 담론은 제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해도 됩니다. 지형과 플레이어와 작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기 대선의 구체적인 목표 수단이 있었는가? 각각 없었으니까 기후 유권자 운동 따로, 정책 제안 따로, 광장에서의
농성 따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 김은정 공동운영장님은 이재명 정부의 미흡함, 우려점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인제 알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작에 알았던 거잖아요. 그럼 광장에서 왜 그런 얘기 안 했죠? 왜 권영국 후보의 몇 분 그 토론 발언에 우리가 집착을 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것인데 탄핵을 통한 기후정의는 추상순위 다른 요구였습니다. 이건 김은정 위원장님도 일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전선 정비와 대우 정비의 필수성을 인정하는가? 특히 대중적 기후운동의 이분화와 기후기입 행동의 활동력 약화를 그냥 둘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9월 기후 행진에 조직이 재구성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가? 폭발 수위가 넓어진 성과가 있다면 계속 갖고 가야죠. 이를 담아서 기후운동의 질서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기후운동의 중장기 청사진 속에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시간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행진이 또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하의 주요 계기와 사업들이 있죠. NDC 재수립보고 12차 정기분을 이대로 할래 말래, 브라질 캅 30, 그 다음에 기획 중인 입법과 제도 투쟁들이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이 있고요. 탄소중립법 재개정 또는 제정, 녹색해연, 또 지방선거가 코앞이죠. 저는 다시 파편적 관성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각각의 맥락 전체의 맥락을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주기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운동의 기획과 성과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정 운영위원장님하고 김현우 선생님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뼈를 때리는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다른 토론자분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은 건의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된 토론문이 있어서 저 환경운동연합 권의원입니다. 지난 그 계엄내란에 이어서 탄핵 정국 조기 대선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 그리고 액션들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어쨌든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시야를 좀 스코프를 좁혀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 6개월간의 광장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몇 가지 한계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대표되거나 혹은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몇 가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는 가장 먼저 이제 그 발제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적할 만한 것이 조직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매주 열리는 광장 안에서 기후정의 광장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세력을 모아내지 못했죠. 저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기후정의 운동 진영의 현재 비균질함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그리고 기후정의 동맹도 함께 했는데 어떻든 이들은 단체 중심의 현재 연대체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이미 각각의 고유한 사회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이건 농민이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대 개혁이라는 대규모의 광장 안에서는 기후정의라는 의제는 참여단체들 일부에게도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후정의 운동의 주축을 이루어온 환경단체들이 실제로 대체로는 광장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역량이 부족한 점도 동력이 형성되지 않은 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의제 자체가 기후정의 의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중적 소구력이 미약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타 부문운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광장에서 상징적 연대의 장면으로 남은 남태령은 농민운동의 절박함과 다이내믹이 창출해낸 대중적 소구력이었고 한편 젠더 퀴어 운동의 의제나 그 당사자성에 관한 발화는 조직되지 않았으면서도 광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과 지속적 발화가 실제로 어떠한 효과로 이어졌는가는 뭐 더 짚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정의 운동은 광장에서 이러한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후정의 담론이 기존의 환경관리주의적인 환경운동 패러다임을 딛고 민주성, 평등, 당사자성을 지향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결과는 깊이 성찰해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주의 압도적 위기 앞에서 광장에 연대한 대중들의 발화 속에서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충분히 그들 개인의 삶과 연결되었는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윤석열은 계엄 사유로 대왕거래 프로젝트나 원전 생태계 같은 기후정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언서를 쏟아냈음에도 광장에서 이 문제는 왜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환기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겠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했고 기후정의 운동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선 장기간의 광장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음에도 기후정의에 관한 의제가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한 점이 뼈아픕니다. 물론 뭐 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기후위기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실상 그 내용은 핵발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의 기술적 방법론에 관한 토론에 국한되었던 겁니다. 이는 정확히 기후정의 운동이 넘어서고자 했던 낡은 환경담론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기후정의 운동이 무엇을 넘어서고자 했습니까? 허황된 기술 만능주의, 과도한 시장주의적 해법, 부정의한 감축수단, 환경관리주의와 성장지상주의 같은 것들이었죠. 주류 정치 세력과 일부 기후 환경 단체들, 우리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이러한 접근을 견제하며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 위기의 불평등성과 책임 분배의 문제, 노동, 지역 등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자연성 복원, 토건 개발주의 철폐, 탈성장 생태주의 담론의 확장 등을 꾀해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는 모두 정확히 기후정의 운동이 딛고 넘어서려 했던 담론을 중심으로 기후공약을 구성했거나 아예 공약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는 기후정의 운동과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잘 설명해 주었듯이요. 먼저 대통령실의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AI 미래기획 수석실 산하에 둔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를 이재명 정부는 미래성장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이는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한 3대 비전, 회복, 성장, 행복이었습니다. 이 중에 성장의 한 카테고리로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ESG 경영을 다루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들이 아니어도 사실 아까 김현우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에너지, 물을 소비하는 반도체 AI 산업을 무작정 육성하겠다는 것이나 뭐 지역 성장을 구실로 신공항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것 이런 모순인데 기후정의 관점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이 본질적으로 성장주의의 관점만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기후정의의 문제를 성장과제로 치환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앞으로 5년간 지난한 숙제, 어쩌면 5년 이후까지도 지난한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후정의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동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당면한 한계를 요약해보면 기후정의 담론의 미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언론이나 정당 등은 물론 대중층위에서도 아직 환경 분야라는 이름이 가지던 지역적 의제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돼요. 구체적 사안의 층위에서도 여전히 정치 쟁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발제자가 제안한 기후정의 운동의 세 갈래와 세 가지 뿌리, 그 세 가지 과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시기별, 사안별 대응도, 법제도, 운동도, 뿌리 운동도 시도해오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왜 이 시도들이 그간 힘을 받지 못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공허한 전망처럼 느껴지는가를 짚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 운동의 관점과
총론과 강론에서 모두 대척점에 서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담론을 다루는 방식의 영민함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단순히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후 생태를 포섭하려는 시도다라고 구호 형태로 납작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신자유주의의 생활 양식과 사유 구조를 내재화한 다수 대중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비용이 드는 일을 설득하려는 시도라고 선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 내부에도 그런 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활동가들도 실제로 기후정의 운동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연결된 조직들이 점차 자본의 논리로 기후 위기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해법에도 어렵지 않게 동의하고 있기도 하지요. 성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생태적 관점과 기후정의와 양립하기 어려움에도 이런 모순적 원설과 정책들이 범람하는 것이 기후정의 운동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체제의 기후 환경 담론을 포섭해서 대중을 교란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대중에게 내면화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미 반기후적이지 않다면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중이 경제 규모의 성장과 사적 부의 축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욕망하고 정치가 이에 부응하며 더욱 그 욕망을 강박해 하는 구조 속에서 기후정의 운동은 승산이 없겠지요. 따라서 기후정의 운동이 저는 이 시점에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기후정의, 생태주의 이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주의와 연민, 부채감의 정동에 기댄 그간의 환경운동의 관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돌봄이나 정의로운 전환, 지역소멸 등의 동시대적인 현안에 대한 대안을 형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후정의, 생태주의여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로운 이념, 담론이 발제자가 제안한 공론장을 통해 확산하는 대안 담론을 더 구체화하고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그나나마 제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는 기후정치 세력의 구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기후정치 세력의 구축보다 좀 더 구체화되고 급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걸로 보는데 거대 정당과 협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나 기후 단일의 정당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후정의 관점에서 사회 전 분야의 정치 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 작업은 이 작업대로 하고 또 별도로 다른 쪽에서 정책 협약 맺으러 다니고 다른 캠페인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의 결집된 대우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론장의 다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제자가 제안한 바에 따른 상상해 보면 각 지역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도하는 지역 공론장은 규모의 측면에서나 내용의 측면에서나 한계가 있다는 걸 부분적으로도 확인해 왔습니다. 한편 그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다루어온 부문별 여러 가지 간담회나 담론 역시도 주요 운영위원 단체에 의존해서 어쩌면 제한적인 확장성을 가진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간 기후정의 운동의 손이 닿지 않았던 영역과 접촉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기후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더라도 각 사회 부문, 지역의 당사자들에게 마이크를 주어주는 상상력인데요. 여러 당사자성 또는 때로는 대표성을 가진 이들에게 기후정의에 관해 고민할 기회를 제시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담회 토론회에 부르는 것부터 사회 비평, 청탁을 하는 것이나 영상 오디오 매체 출연을 요청하는 등이 모두 담론을 확대하고 쟁점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자면 당연히 기후정의 운동이 이러한 공론의 플랫폼을 다면화해서 창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일을 하기에도 현재 기후정의 운동의 역량만으로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관성화된 큰 환경단체에 있으면서 이런 시도들을 하거나 새로운 공론장을 여는 것이 각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광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길고 근본적인 운동을 상상하자는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히도 이재명 정부라는 하나의 실체이자 표상은 기후정의 운동이 넘어서야 되는 가장 큰 벽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후환경 생태의제가 자본과 성장의 논리로 포섭되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생명의 희생제의를 더욱 강하게 합리화할 수 있는 시대로 이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광장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탄소 중립과 같은 그린워싱을 중심으로 생태주의와 그 운동까지 부분적으로 순치되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더욱 그런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혀 다른 체제와 사유법으로 사회를 직조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광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간 만나본 적 없는 존재들과 만나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서로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정의 운동은 그런 측면에서 고정적이기보다 생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뭐 경제학자, 핵노동자, 축산업자, 프로그래머, 작가, 디자이너, 운동선수, 파일럿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기획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후정의 생태주의의 공론장으로 우리의 운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정의 동맹 집행위원 구준모입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이고 그 발제문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몇 가지 동감되는 얘기들을 좀 환기하고 또 제 토론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진광장의 경험과 여기에서 제기된 평등과 반차별 등의 다양한 과제들을 계승하는 기후정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크게 동감이 되었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 민주당의 과거와 그 구조를 보았을 때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으로 기후 위기를 바라본다는 비판적 진단에도 동의가 됩니다. 그 발제문이 약간 수정되어 가지고 어쨌든 기후정의 운동의 방향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성장주의에 맞선 대안 담론과 실천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 동감이 되고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거기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초장기적이고 매우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엄청난 에너지와 물 등의 자원에 이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는 물론이고 경제의 민주화 또는 산업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장 연대 확장을 위해서 이제 극우의 주변화와 운동 간의 횡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에도 크게 동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기후 정치 세력화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어쨌든 비상정에서 논의되어서 맥락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알쏭달쏭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취지는 이제 어렴풋이 동의가 되고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기후 정의 운동의 강화이자 세력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그런 내용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제 토론문에 입각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선 이후에 새 정부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정세를 살펴보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지평을 확장해서 적어도 한 2017년 이후에 기후정의 운동의 정세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어떤 정권의 변화와 기후 운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2018년, 19년이 세계적으로 기후 정의 운동이 새롭게 부상하고 위기감의 고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실천과 또 거리로 나오면서 커다란 흐름을 만들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곧바로 다양한 이유에서였죠. 코로나도 예상치 못하게 터졌고 또 영미에서 이 좌파 급진적인 정치인들의 이 집권 전망도 사라졌고 또 한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기후 정의 운동이 상당히 정체 상태 또는 이제 어떤 한계 또 벽에 부딪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 정치인의 이 주기와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후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이게 뭐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물론이고 기후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급격한 사회 변화, 체제 전환을 함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체제 전환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거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우리 운동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오히려 서구나 다른 곳에서는 더 이제 일찍 그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느꼈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기후 정의의 실체와 대중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자본가와 이 지배 계급의 강고한 권력과
이 힘에 맞서서 어떻게 권력 구조를 바꿔내고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결국 운동의 전략과 이 세제 전환의 이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뭐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진적인 사회운동, 또 노동운동가의 연대, 풀뿌리 지역운동 등 이런 모색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기후 정의 운동도 2019년 이후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정한 분화도 발생하고 또 다양화도 발생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공동 행동도 힘을 모아서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면 자본과 지배계급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 것처럼 이들은 지구적 차원의 통치성을 관리하면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이윤 창출과 권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초국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같은 그린워싱 캠페인을 벌이고 사모펀드나 금융자본은 ESG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등지에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배를 지속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녹색 자본주의 어떤 리더십을 이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공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이익 추구에는 매우 재빠르지만 기후 목표에는 둔감한 정치 경제적 권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배출 격차로 드러나는 기후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이제 지배계급 또한 이제 걱정하는 바인데 이 문제에 관한 대안으로 이 금융자본과 지배계급은 투자성 즉 확실한 수익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적 금융자본의 보조금 등을 통한 다양한 수단으로 이윤 획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은 이제 신자유 시대 국가의 역할을 민영화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의 역할을 녹색 자본의 수익성을 위한 위험 회피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흐름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영화를 통한 전환론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은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지만 대기업과 금융 권력을 더 키우고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보통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부정의한 전환, 더 나아가서는 약탈적 전환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다양한 그린 백렛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럽 등지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린 백렛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회 구조와 지배 계급에 대한 대중적 항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히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인 맥락 공이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정세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의로운 전환을 진정으로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약탈적 전환을 추구할 것인지 또는 이제 부정의한 구조의 존속인지 세제 전환인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상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관련되어서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와의 쟁점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차별성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차별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구조적 연속성이 매우 크다. 그것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석탄 발전소 폐쇄 정책, 재생에너지 민영화 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 등에서는 지난 두 정부 간의 강력한 연속성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비극적으로 증명된 것이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은 이번에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사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그 이재명 정부에 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비판적인 인식 속에서 이제 과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지적해 보고 좀 같이 토의해 보고 싶은 이제 주제는 그 2017년 이후에 기후 에너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민사회의 토대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겪고 알고 계시겠지만 별로 공론화되거나 토론돼 본 적은 없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에 한국 기후 에너지 운동과 시민사회 싱크탱크 등의 수십억에서 많게는 제가 추정되기는 현재는 한 100억 원 이상 되는 해외 자금,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싱크탱크의 고용, 그 의제 설정, 그다음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자면 사실 학계에서는 이 자금 지원을 받으면 공개하는 게 기본이고 이해관계에 관해서도 이제 공표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처벌을 받고 박탈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독립성과 민주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우리 운동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투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뭐 기후 정의 운동의 어떤 토대 그리고 이제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구조 변화이고 그것이 정치적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론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관련되어서는 저와 이제 기후정의 동맹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이론 운동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체제 전환을 위한 이제 거대한 비전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발걸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역량과 우리의 그 자원이 매우 이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세적으로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좀 더 주목해 보고 싶고 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기후정의 행진이라든지 또 기후정의를 위한 다양한 요구의 주체의 전면화들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뭐 한계도 있지만 분명한 성과와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한계를 크게 얘기하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왔던 이 진전들을 이제 무화시키고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더 진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경입니다. 토론 발제를 부탁을 드리고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내용을 쓰지를 사실 어제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어제 새벽에서야 좀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의 흐름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한 비판 내용들이 발제자와 토론자의 내용 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운동적인 생각은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탈핵운동에 휘청거렸던 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쫙 출범하면서 탈원전을 대대적으로 선언했고, 그러나 이 탈원전이 선언만 있었지 실제로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중들은 탈원전 되었으니까 탈원전 되었지라고 안주해버리고 그리고 역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핵 산업계와 이제 언론들은 탈원전 때문에 망했어라는 전략들을 굉장히 공고하게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탈핵운동이 그 이전에 박근혜 시절에 핵발전소가 마구마구 지어지고 계획되던 시기보다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핵운동이 훨씬 더 어려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도 광장에서 비롯됐고 계엄 이후에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자 그리고 지켜내자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 사회대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뒤에 업고 사실상 출범을 했지만 다들 대선에서도 겪으셨지만 사회대격의 목소리, 광장의 목소리들은 이미 소실되었고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언어들 그리고 그 뒤에 AI 산업이라는 굉장히 혹한 저는 그 거품이 국민들을 굉장히 혹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혹한 단어들이 기후대응 이재명 정부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될 우려들이 다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되었다와 비슷하게 이재명이니까 잘하겠지 조금만 기다려봐 같은 인식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 그리고 혹은 그 이후까지를 우리가 어떤 운동을 만들어 갈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후운동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의 제목을 좀 잡아두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핵발전 같은 경우는 입장을 끊임없이 물었지만 사실 입장을
토론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입장 내기 이재명 진짜 어려웠겠다. 위험은 한데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포지션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해내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을 이재명이 겪고 있구나. 그러나 사실은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 지금 수명 연장이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후운동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사실 앞서 토론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운동이 2018년, 19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기후운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생활 속에서의 아주 소소한 실천들을 중심으로 나는 여전히 기후운동에 기여하고 있어를 느끼는 시민들도 있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기후운동은 그것을 다 포괄해야 하는 과제들을 사실 가지고 있었죠.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이 출발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탈핵은 정쟁화되었고 찬반이 있어. 근데 기후는 그냥 하면 다 좋은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시장주의 혹은 기술중심주의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는 스멀스멀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 부정하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처음에 기후운동은 당사자성을 드러내지 않았었단 말이죠. 북극곰이 오히려 당사자였다면 당사자였지. 근데 어느 순간 당사자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의제 중심의 운동들이 조금 소멸되고 있다는 한계들을 저는 느낍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확대,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데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주체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죠. 산업계가 아니면. 혹은 소규모의 협동조합들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없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운동, 혹은 기술 중심으로 가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고 모두가 당사자인데, 모두가 당사자인 운동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다 보니 이런 의제들이 오히려 기후운동에선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아까 권오현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장에서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석유 시추, 대왕고래, 그리고 핵발전 예산 깎았다. 이거 가지고 계엄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광장에선 그 언어를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심지어 제가 발언 신청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게 많이 잘렸어요. 이게 의제를 드러낸다는 것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내기엔 되게 어려운 분야들이 있더라. 그것을 기후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과제일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좀 딛고서 우리는 구체적인 의제 그리고 이재명의 성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로드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다가왔다라는 거죠.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에 대선에서 비상행동의 정책 과제 혹은 정책 제안으로 성장사회를 넘어 기후정의 생태 돌봄 사회로, 맞죠? 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핵심 기조로 두고 정책들을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목소리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뾰족하고 시적으로 지금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들을 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 임기인데 못하네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2035 NDC 강화하는 것, 그리고 법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되는 목표 당연히 있고요. 탈핵 운동으로 아까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26기 중에서 10기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수명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수원은 신규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을 조만간 시작할 거라고 계속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놓치면 결국 수명 연장은 20년씩 다 진행이 될 거고, 신규 지으면 2096년 정도까지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탈핵은 요원해지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6월, 7월 겨우 약 2달 동안 다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후정의운동은 그리고 탈핵운동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멈추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때 필요해서 매번 성명서 내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운동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매번 지치고 하죠. 이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운동의 로드맵을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이 구체적인 숫자여도 좋고 구체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의제 하나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이런 로드맵을 좀 같이 잡아보는 고민의 자리들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후정의 운동 안에서 기후정의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선 누가 대표하지? 라고 했을 때 되게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기후운동의 대표는 아까 준모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 100억의 펀딩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기후운동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정의 운동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혹은 옆에 있는 준모동처럼 이제 기후정의 동맹은 어떤 언어로서 기후운동을 우리가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사업들, 고유한 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캐치하고 뽑아내는 과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무나 선명해야 되는 운동이지만 마을부터 혹은 공동체부터 모임부터 우리가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언어들을 기획하는 토론의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평론가 김수민이고요. 사실 제가 좀 현재 시민사회운동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처지라서 현재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운용이 되고 있는지 뭐 단체들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를 다루는 언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겪고 느낀 그런 점들을 좀 먼저 좀 풀어낼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방송을 하면서 기후 문제를 거의 다룰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템을 정하고 방송을 준비하는 그런 코너에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후 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방송 프로나 코너가 극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다루다 보면 사실 기후 문제 굉장히 뒷전으로 밀려 있고 심지어는 비교하자면 노동 문제보다도 좀 더 밀려 있어요.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그 쟁투의 의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따금씩은 주제로 등장을 하는데 기후 문제는 놀랍도록 굉장히 뒷전에 처져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글쎄요 기후 운동 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직 미진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비단 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느꼈고 근데 그게 방송이나 정치에나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더 두드러지는 사건이 터졌는데 저는 이게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치러졌던 TV 토론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때 사실 뭐 한국에서 어차피 녹색이나 기후 담론이 정치에서 제대로 안 다뤄져 왔지만 2025년 올해 대선만큼 최악의 TV 토론이 있었는가 이걸 돌아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뭐 까놓고 얘기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홍모 후보라고 해서 그분이 뭐 기후 위기를 어디다 썼냐면 이제 4대강 사업에서 그 녹조가 발생을 한 건 그 보를 만들고 해서 녹조가 생긴 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기후 담론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펴는 후보가 한 분 있었고 2022년 대선 때는
어떤 후보분이 아리백에 대해서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해놓고는 조금 설명을 듣더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른다면서 설명을 조금 듣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나왔고 하필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한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려 2명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큰 분기점이다. 한 분은 이제 지난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마치 어디서 편의점에 쫙 이렇게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대로 떠든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후쿠시마에 심지어 폭발이 없었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용감하게 하는 분이 한 분 있었고, 근데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머지 한 분이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명색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막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얘기를 하고, 뭐 중국산이 그 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한다. 뭐 이걸로 이제 또 다른 어떤 음모론적 서사를 만들어내고, 알고 봤더니 풍력에 쓰이는 국내의 터빈 중에 한 60여 개 중에 2개만 중국산이더라. 이거 팩트체크 기사 나가고, 그리고 또 뭐 논에서 샌 바가지 밭에서도 새는 거죠. 미세먼지 얘기하다가도 일본하고는 상관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이공계 정치인이라고 또 나오는 이런 또 희극 같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기후를 다루는 것이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기후 운동이 뭐 잘했고 못했고 제가 평가하기도 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 기후 정치가 왜 자리를 못 잡고 또 기후 운동의 발전까지도 좀 가로막히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의 녹색 담론이나 운동은 저는 그 발전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때도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생태적인 그 감수성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또 2010년대 중반에 미세먼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각성을 많이 좀 이끌어 왔었고, 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팬데믹 같은 경우도 팬데믹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해외 언론의 어느 만평에 보면 팬데믹이라는 어떤 파고가 몰려오고 그 뒤에 불평등이라는 조금 더 큰 파고가 몰려오고 그보다 더 뒤에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사회 생태적인 감수성들 더 성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독 정치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현재 한국 정치를 굉장히 지배하는 의제들에 좀 기후 문제가 밀려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2019년에 한국에서 3월 15일이었죠.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세계적인 흐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곧바로 일어나는 이런 이제 좀 고무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저는 사실 한국의 현재 정치 체제를 2019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대 서초동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지금 또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태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을 했고, 또 그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기는 했는데, 그때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었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권을 쫙 뒤엎기 시작하고, 정책적으로도 형사사법 정책, 또 언론 문제, 검찰이 어떻고 또 역사가 어떻고 이런 문제로 주로 이제 관심들이 쓸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 이 문제들은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두고도 이제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싸우는 그런 과정인 거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성숙한 뭐 어떤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영 위주로 사고하는, 그래서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 말이 다른 이런 의제에 지금 한국 정치가 다 발목을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기후 문제라는 것이 제대로 정치권에 정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그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그런데 기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죠. 기후변화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씁쓸한 건데, 기후 담론의 현재로서 최대 승자는 친원전 세력이 아닌가. 기후위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야 되는 거 인정하는데 그러면 현실적 대안이 뭐냐? 재생에너지 현실적 대안이 아니므로 원전을 키워야 된다. 이게 지금 결국에 담론의 승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의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백래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부였느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원전 용량 비중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했을 때 탈원전이라는 걸 딱히 한 적이 없는 정부였죠. 월성 1호기 하나 닫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도 고리 1호기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전 하나 닫았다고 다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일단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잘못돼 보여. 뭐 예를 들면 조국 때문에 빡쳤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하게 되는 이런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이제 사고의 회로들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서서 지금 결국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맞이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여러 특징이나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흐름의 연장에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좀 간표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이고 싶어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좀 비껴서 얘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진흥 차원에서 성장주의적 차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까 성장이 22번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녹색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후운동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 것이 이번에 대선에서 엉망으로 TV 토론하는 것이 기후운동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고 있고 기후운동이 이런 점들을 정치권의 한심한 수준을 역이용할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TV 토론 굉장히 아쉬운 게 이 기회를 그냥 놓치면 안 된다.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 기사를 내보냈는데 사실 그건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유가 됐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이것만 그 대선 주자들의 거짓말만 추려서 팩트체크 소책자를 만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자료, 교육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고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가 들어선 셈이 됐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선명하게 나쁜 기후 차원에서 선명하게 나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당장에는 그 반정부적 기운 때문에 운동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그 정부가 교체된다고 했을 때 좀 오히려 새로운 그 민주당 정부 이런 쪽을 좀 봐주고 싶어하는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지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거품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때에 정말로 정부가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주시시켜서 굉장히 시간이 지나도 깎여 나가지 않을 운동의 동력과 핵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를 이재명 정부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정치의 그 후진성과 기후 운동은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 기후 운동이 사실관계 하나 확인을 못 해가지고 비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운동이 기본적으로 아니거니와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제인 동시에 약자에게 먼저 크게 영향을 끼치는 차별적인 의제다라는 점에서 이 운동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도덕적 우위 같은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을 여전히 저는 앞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즘에 무슨 여러 가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후위기 운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의제인 동시에 많은 날들을 살아오셨던 노년 세대 입장에서 인생의 X축이 나이대라면 이제 Y축으로 이 기온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런 의제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요즘 시대 보기 드문 통합적 의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운동에 갈 길도 많이 남아있지만 또 그 길이 그냥 험난하지만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제언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치개혁,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정당보다는 기후위기 관련한 그 운동단체가 얘기를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의제이기도 합니다. 정당이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보통 정당이 그 소수 정당이죠. 특히 비례대표제나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냐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 당은 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 같은 경우, 기후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꼭
뭐 정치 세력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소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선거 제도에서 굉장히 개발 만능주의적인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주시시켜 나갈 때 비례대표 운동을 통해서 이 기후 운동도 알릴 수 있고, 기후 운동을 통해서 또한 정치 개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정치 개혁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아이템들이 또 기후 운동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운동가 입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비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적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단체 밖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잘 못 봐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20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요. 네, 여러 한 분의 발제와 5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에 대한 분석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조금 제가 조금 다르게 좀 받아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운동의 대오, 그러니까 김현우 선생님 얘기하신 대오와 전선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 좀 전 좀 유의 있게 들었고, 그리고 이현경 선생님하고 김현우 선생님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운동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1년 단위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결국에는 외부 환경은 비슷한데 거의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랑 비슷한 기조로 나아가는데, 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비슷한 맥락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운동에 관한 부분, 기후정의 운동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현 선생님이 또 아까 얘기하셨던 광장에서의 기후운동의 한계가 환경운동, 주류 환경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어떤 한계로 비롯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환경관리주의와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부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돌아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우리 기후정의 운동의 어떤 성찰이 정말 필요하고, 이번 토론을 기회로 어떤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5분의 토론에 대해서 김은정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제자로서 피드백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의 고민이 지금 이제 김현우 선생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토론회 네 토론회에서 제가 앞전에 이거 너무 큰 얘기를 뚱 터뜨려서 좀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고민들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자체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기후정의 운동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다 담아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조금 총론이라기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토론을 좀 하자고 하셨으니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이제 기후운동 자체가 이렇게 동력이 되게 점차 약화되고 축소되고 있는 지점들도 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저는 이제 처음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동력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되게 전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저는 좀 조금 되묻고 싶은 지점이기도 했었어요. 김현우 선생님 토론을 통해서 그런 점을 좀 느꼈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권우현 선생님께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영민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던가요? 하여간 제가 기억을 영리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조금 거기에서 좀 더 가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기조를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신자유주의에서 어쨌든 신자유주의 질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들 뭐 그거로부터 나왔던 결과물인 불평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우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 성장으로 대체하면 이 모순이나 이 부분들이 좀 해결될 것처럼 그 담론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성장은 기후위기에 반하는 거고 이건 동의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내부에서 우리는 성장주의에 맞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져가야 하는 이것도 시간이 있는 거였군요. 네, 1분 전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좀 함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민주주의의 내용들을 이게 조금 면밀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이 좀 뭐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제 코멘트를 뭐 피드백을 갑자기 달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제 마음속에 좀 남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요청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던데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전체 토론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제가 그 테이블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2매씩.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온라인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 채팅창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받는 동안에 저는 아까 이제 구주모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자본 권력이 포섭된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자본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본 권력에 대항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정말 이 뭐 기후 운동뿐만이 아니라 사회 운동이 전체 사회 운동이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아까 뭐 동력이라고 표현한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응할 건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세를 키울 것인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풀뿌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풀뿌리 운동, 뭐 풀뿌리 운동이 얘기됐던 건 뭐 비단 이번만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운동에서 풀뿌리 운동을 얘기해 왔는데 그런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지 작성하셨나요? 다른 분들은 한 분이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분 더 있으신가요? 쓰고 계시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기후운동에서 특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었음에도 왜 이른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협력하지 못했을까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인상, 주거복지 개선, 농업 유통구조 개선 등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운동이 진보정당,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유물로 인식되거나 진보적 노선, 언어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통합적 운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자는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기후공약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공약 검증 이후 이행 체크가 가능할지, 이런 행동들이 의미가 있을지, 네, 김수민 정치평론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더 혹시 질문 있을까요? 혹시 온라인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네, 어떤 분이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김현우 선생님 혹시? 네, 보세요. 네. 우리 기후운동에서 특히 비상행동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왜 이른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지 못했을까요?
전기요금 인상, 주거복지 개선, 농업유통구조 개선 적극 협력하지 못하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건지 인하해야 된다는 건지 자체가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근데 아까 김은정 운영위원장님이 던지신 피드백 질문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운동은 모든 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 다 해결을 해도 안 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진보운동의 기반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라고 지칭됐죠. 근데 기후운동이 2019년 초창기에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역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공백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넓혔죠. 근데 그 넓혀야지 뭐 조직 대중이 있어요. 집회에서 몇천 몇망이 오려면은 뭐 민주노총도 오고 전농도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기후운동의 동력이 확보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후운동은 다릅니다. 당장은 코앞에 닥치지 않더라도 또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독특한 작용과 대응 모두에서 지연 효과가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라는 독특한 현상을 다뤄야 돼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물질적인 조건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관성적으로 결합을 하고 기후운동의 민생 문제도 해결을 해라. 그럼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기후운동식으로 접근을 하고 답변을 할 필요는 있죠. 근데 단지 전기요금을 인하를 해서 민생을 해결할 기회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인상을 하고 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대기업과 부유층과 빈곤층이 어떻게 나눠지거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많이 고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바꾸기 위한 입법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겠죠. 요컨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건 단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기후정의 운동이 모든 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기후운동의 특수성, 정체성이 뭐냐,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운동의 진보정당, 이 부분 답을 이 두 질문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수민님께서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쉽게 얘기해서 주로 진보 진영이나 진보 정당에서 기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통합적 언어, 통합적 운동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 운동도 여러 단체, 여러 층위의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활동가가 여러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일 것 같긴 한데, 좀 다양한 층위에서,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뾰족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도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초정파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기구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렇게 다양한 층위로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단체에 분명한 어떤 이념적 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접촉할 때에 있어서 뭐 다른 분야까지 내 생각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후 문제는 저는 그 단체가 뚜렷하게 어떤 진보 색깔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기후로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저도 이제 특정 정치 세력에 소속이 돼 있거나 해서 뭐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해보면, 기후 문제도 캠페인을 해보고 환경 문제도 해보면,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 평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노년층인 분들 중에서도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색이라고 누군가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 기후운동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운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일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법이라는 게 사실 거의 다 나왔죠. 어디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고 이걸 막으려면 사실 이 자본과 그리고 그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권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시민들의 광범위한 전선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자체 이걸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 자체 성격이 분열적이지 않다는 점. 여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라고 봅니다. 좀 추상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이 운동의 성격 자체가 분열적이지 않고 통합적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질문에도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요거 네.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기후위기 공약을 그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마 그 지방의원 출신인 것을 아시는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어떤 강한 권한이나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아가서는 저는 적어도 진보 진영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자 도생이 되고 지역 간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고 이준석 씨가 보여줬듯이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차등으로 물리자는 주장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지방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굳이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연대를 통해서 전국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과 예산들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이미 사례들은 쌓여 있는 게 특히 해볼 만한 게 이 녹색 기후 의제하고 취약계층 간의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아주 기초적으로는 예전에 노원구였나요? 좀 일찍 시작했던 사업이 뭐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그쪽에 이제 보급하기 이런 운동들부터 있었던 거고 이미 많은 방법론이나 정책들이 나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충분하게 구현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지방의원 단체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쓸 때 대규모 예산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교육 사업이나 홍보 축제 이런 부분에서 기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은 또 지역 활동가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정책 협약 그리고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서 기후운동의 편을 만들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방의원이 여러 예산을 쓰고 권한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계속 운동에 결합하고 있다면 이것은 운동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디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좀 각고의 접근들을 해서 많은 편들을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에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있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또 들어왔는데 지금 그 유튜브로 KFC라고 하시는 분이 질문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 질문이 4개인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비디오 송출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중계 중이라서 이후에 편집본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2개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한국의 기후운동은 부정의 부정으로 탄생한 기후운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환경단체들의 연속성으로부터 출발한 기후운동 같습니다. 구준모 선생님이 언급하신 그린피스를 점거하면서 탄생한 영국의 멸종저항과는 다르게요. 또한 권의원 선생님이 각주 1회 말씀하신 토론문에 말씀하신 문제의식인 위탁하지 않은 운동이 바로 영국의 멸종저항과 비슷한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을 한국에서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급된 2분 중에 한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김현우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구체적 타겟, 기후 악당 기업 등의 부각이 불가능했던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왜 불가능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2분 중에 한 분. 질문이 정확히 네. 질문이
그러니까 멸종저항처럼 위탁하지 않은 그런 운동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네. 그 운동을 못 만든 단체에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해야 한다, 그래서 진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준모 동지 말씀해주신 그 해외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메시지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일종의 위탁형 환경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후원하세요라는 형태만으로도 사실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기업 후원도 받게 되고 해외 재단의 후원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 진영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여기 제가 동물권 단체들을 일부 쓰기도 했는데 다른 부문의 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은 재정과 시민사회의 총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파이와 그것을 유지하도록 직접 나서고 시간을 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자원활동가 수준의 회원 활동가 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어떻든 그러면 지금 있는 재원들로 큰 단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후원 회원을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자원 활동가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의 내용과 프로젝트들을 기획해서 기업 후원이나 해외 재단 프로젝트로부터도 벗어나고 위탁형 회원 제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조직 사업들을 지금 시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구준모 선생님 다른 의견 보충하실 의견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답변 감사하고요. 김현우 선생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후 악당 타겟 부각이 불가능했던 게 아니라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나 안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맹방과도 관련이 있지만 다배출 기업이죠. 포스코,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 등 공항 프로젝트로서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대신핵 발전 정책, 세 가지는 저는 반드시 타겟으로 낙인을 찍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한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는 했죠. 문제 제기는 했는데 반드시 막아내거나 저거를 저지해야 된다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자본주의 체제는 나빠의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이 됐습니다. 왜냐? 그거를 해결하는 게, 특히 이상하게 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거랑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외시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윤 정부의 핵 발전 복귀를 강하게 문제 제기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이재명 너는 왜 그래? 라고 근거가 생겼죠. 근데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운동 내부에 무슨 연방주의 또는 어떤 병렬적인 어떤 나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을 텐데 맥락화되지 않고 공동 과제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대선 이후의 과제를 얘기하면서도 여러 이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플로어에서 하나 왔는데요. 직접 마이크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쓰지 않을게요. 글로 잘 써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후 운동 관련해서 자성의 목소리라거나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시는 이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저는 대선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그 광장의 책무성이 기후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동물도 그렇고 노동운동 모두가 지금 거의 진보 진영의 공동화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책무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다면 K 민주주의를 이제 위시하고 있는 그쪽에
K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그 근간은 K 시민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걸 지금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 지금 기후운동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에 이렇게 시민사회에 너무나 인력난과 상시적인 자금난과 지금 뭐 해외 투자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회원제 너무 구식의 그런 활동 제도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리박스쿨도 있었죠. 이런 이쪽 진영의 그런 순수성을 저해하는 일들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시기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운동 내부의 이제 얘기들은 의제를 잘 잡아가실 거라고 믿고, 좀 외연의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으로 생각했었는데 질문이 아니시고 의견이시네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 이게 파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또 갖춰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권유현 선생님 답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내주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기후정의 운동에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혹시 명경쌤 혹시? 며칠 전에 사무실 메일로 그 파타고니아 1% 기금 안내 메일이 왔어요. 마감이 어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에너지 정의 행동은 기업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아서 파타고니아 1% 기금이 무지 탐나고 욕심이 나지만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래도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무언가의 후원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맞는가? 이런 갈등을 늘 하는데요. 사실 그 갈등 이전에 좀 더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에 동의해주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득하고 모을 수 있을까부터 결국은 시작해야 되는 것 같다. 늘 우리가 비판도 많이 하죠. 뭐 기아 포르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런 후원들을 받을 때 스스로 좀 비판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거든요. 저들 저렇게 해서 뭔가 모을 수 있구나. 뭐 이런 부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의 스토리텔링들을 좀 더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과거부터 늘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특히나 광장에 그렇게 모였던 20, 30대 여성 혹은 소수자 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듬고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환경연합보다 에너지정의행동에 후원해주면 더 좋지, 이렇게 서로의 경쟁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아까 민정희 선생님 파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연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9월 기후정의 행진을 할 때 단순히 본 집회에서 무대하고 행진하고 부스기 신청받아서만 하는 거 말고 그냥 기후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라면 누구나 부스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 단체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단체는 이런 거 한다라고 운동의 의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장들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냥 급한 자체가 스스로 우리 기후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장, 그리고 열려있는 연대장, 그리고 서로가 응원해주는 장이어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현실로 구현을 못했죠.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조금 더 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짧아서 사실 한 분의 발제에 6분이 그 문제 제기하고 또 제안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되지 못한 점, 2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이거는 밤을 새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은 기후운동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기후운동의 새로운 생태주의 담론을 어떻게 만들고 확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협적인 정말 정치 권력과 기업 권력의 위협적인 그런 기후정의 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 조직화에 관련된 과제들,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표와 타겟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론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가 끝났지만 오늘 이렇게 끝났지만 향후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끝장 토론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 우리가 기후운동의 중장기적 전략, 목표와 전략을 좀 만들고, 또 우리 기후운동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기후정의 운동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짧게 30초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포기하실 분들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렇게 시민사회 외연에 대한 이야기, 왜 확장적이지 못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기후운동 자체에 대한 조금 침체된 이야기, 반성을 좀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제안한 것 중에서 이제 기후정치 세력화, 지역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분권화, 기후운동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권화가 오히려 좀 기후 의제의 우제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적 의제라든가 정책적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전환의 사회에서 굉장히 정책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기후의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오히려 좀 촘촘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자기 어떤 삶의 터전들을 좀 계속 구성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정치 권력, 지역 정치 권력인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분권화를 좀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지역 정치 세력화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대중을 호명하지만 실제로 대중과 호흡하거나 대중과 뭔가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 접근성이라든가 수용성이 저는 기후운동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좀 만나는 현장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태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조금 집중되는 그런 운동의 흐름들을 좀 한 축으로는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긴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는데, 오늘 발제와 토론 맡아주신 6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